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8일 한국TV 역사통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한 달이 훨씬 더 된 것 같아요. 이 프란체스카, 마담 프란체스카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가 좀 얘기가 많이 남아서 저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걸로 했는데, 그 후에 계속 다른 방송들 해야 할 것들이 생기는 바람에 프란체스카 2부를 끝내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그러니까 프란체스카는 우리가 악인 열전을 뽑을 때 반어법 행위자 열전 그래서 인물 선정할 때 이제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가 음, 공적인 위치이긴 하지만 공직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준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를 농담으로 뭐라고 했냐면 정부미를 먹는 사람들. 그런데 프란체스카 여사는 글쎄요, 대통령 관저에서 살았으니까 정부미를 먹은 축에는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국정농단, 지금 김건희 씨보다 훨씬 심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그러니까 경무대 생활 초기부터 뭐 박용만 비서라든가 이제 뭐 아주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인사발령까지 낸 거에서부터 여러 이제 장관 인사에 들어간 것까지 했지만, 이제 아마 핵심적인 얘기들은 이제 오늘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마리아와 손을 잡고 이기붕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했었던 일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 4.19 혁명, 4월 혁명이 일어나서 뭐 그러니까 하야하고 난 다음에 뭐 그러니까 우리 이제 흔히 이승만의 망명이라고 그러죠. 또 이승만의 추종자들은 추방이라고, 망명이 아니라 추방이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이승만이 돌아오지를 못하고 쓸쓸히 이국 땅에서 죽었는지, 그리고 죽어서야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와 관련된 사연들을 조금 알아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프란체스카. 이제 2부 제목을 안녕 마담 프란체스카로 잡았는데, 안녕 프란체스카 코미디는 정말 너무 재밌게, 시트콤은 너무 재밌게 봤고, 거기에는 또 우리 3시즌 3에선가는 우리 마왕 신해철 씨도 등장을 해서 우리한테 웃음을 줬었는데, 신해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0주기라서 뭐 얼마 전에 프로그램들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하여튼 이 안녕 프란체스카는 우리가 낄낄대면서 아주 재밌게 봤지만, 이 마담 프란체스카는 아이고 이게 별로 안녕하지 못한 이제 그런 대목이 많았습니다. 뭐 이거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이제 봤습니다만, 한국 이름은 이부란, 한국화가 고이동 화백이 이제 장명 지어줬다고 그래요. 프란체스카를 부란으로 거기서 이제 따온 모양입니다. 일부에서 못 보여드린 사진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집이 두 권 나왔어요. 사진 제목은 프란시스카. 그래서 이게 이제 프란체스카를 어떤 식으로 발음하느냐, 어떤 식으로 표기하느냐가 이제 뭐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신문에서 찾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프여사. 그 책에도 보면은 프여사라고 해서 나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검색으로 찾기도 이제 좀 고약한 편인데 애들 먹게 되는데, 하여튼 이 사진집에서는 두 권이, 하나는 프란시스카, 그래서 옆으로 이 뭐죠, 판형을 이제 세로로 이제 가로로 제본을 했고, 가로 판형으로 제본을 했고, 이제 이거는 세로 판형으로 제본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연대에서 냈는데,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 학술총서로 나왔는데 인쇄 상태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진이 좀 흐린 게, 기왕에 사진집을 내려면 요새 인쇄 기술 굉장히 좋잖아요. 조금 그렇게 많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종이 질은 좀 차이가 나지만, 뭐 하여튼 저도 인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조금 기왕이면은 그래도 좀 사진 해상도가 높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료는 귀한 자료고 저도 처음 보는 자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해상도가 나빠서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뭐 잘 알려진 사진이긴 하지만 여기 사진집에 들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사진이 좀 흐리긴 한데 면면이 재밌습니다. 이 오른쪽에 끝에 있는 사람이 우리 방송에서 한번 다뤘던 유어만이고 프란체스카 이승만 그리고 지청천 장군 김구 김규식 두 분 선생님. 그래서 그 47년 4월 네. 그 하여튼 그 이승만을 그 마중 나온 이승만이 46년 저 정업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46년 말에 이제 그 미국을 갔다가 4개월여 만에 돌아오는 그때 마중 나갔던 사진입니다. 김구 김규식 두 분 선생님 그리고 지청천 장군이 마중을 나갔고 유어만도 마중을 갔습니다. 이게 아마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어만 마중 나간 것 같고요. 이건 도남장에 그 비서들 모아놓고 이제 쭉 그 사진을 찍었는데 뭐 중요한 인물들을 좀 살펴본다면은 여기 이제 그 이명신이라고 하는데 이명신 조금 잘 모르겠어요. 이명신은 얼굴이 좀 다른 것 같고 김성수, 윤보선, 장택상, 김병루 그리고 장덕수입니다. 장덕수 그 암살당한 장덕수, 그다음 허정 그리고 여기가 모윤숙, 박마리아 부부예요. 박마리아와 이기붕. 그리고 여기 윤치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그 도남장에서 측근들 그리고 한민당 주요 인사들 정계 요인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포장인데 도남장에 비해서는 집이 좀 초대배죠. 그래서 이게 그 여기 좀 그러니까 이승만이 영향력을 좀 잃은 다음에 47년도에 좀 마포장으로 가서 뭐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 4, 5개월 있었나? 뭐 이제 그렇게 있다가 다시 저 이화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처가 귀국한 직후에는 도남장. 도남장이 한 1년을 좀 못되게 있다가 아니야 1년 반쯤 있었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마포장으로 옮겨서 조금 있었고 그러다가 이화장으로 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왼쪽부터 김장흠 나중에 저 경무대 경찰서장이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은 경호실장 뭐 경호처장에 해당하는 직인데 그걸 했던 사람이고 이게 이제 저 사진집을 낼 때 사진이 아마 좌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갖고 설명하고 이렇게 이름하고 대조해 보면 안 맞는데 여기는 오른쪽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왼쪽부터 해야 김장흥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윤기병은 저 중부서장을 하면서 반민특위 습격 사건에 그 행동대장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윤우경은 나중에 치안국장을 했는데 치안국장도 하고 문화재관리국장 그러니까 구황실재산 관리국장을 했는데 하여튼 그때 귀중한 보물들이 많이 소실되고 분실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우경은 이때 마포서장을 하면서 이제 마포에 와 있던 이승만의 눈에 들어서 발탁이 돼갖고 나중에 치안국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이제 이승만 부부가 이승만과 프란체스카가 경기장을 방문했어요. 누가 왔냐면은 여기 그 피치 목사 조지 피치 목사 그 윤봉길 사건 때 백범을 크게 도와줬던 분이죠. 그 피치 목사 부부가 이제 양 끝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고 요 사진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은 조항구 선생은 많이 아실 거고 요 여기 있는 분이 서영해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외교에서 요새 뭐 이승만이 이제 외교를 혼자 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주 임시정부 구주위원회 구주 하여튼 유럽위원회 그쪽에서 활동을 했었고 나중에 해방 직후에 그러니까 저 남북협상 되고 정보 수립 이후에 백범 쪽에서 유엔총회 파견하려고 했었던 파리 유엔총회 파견하려고 했었던 그분입니다. 요 최근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도 이제 저 1년쯤 됐나? 얼마 됐나 모르겠네. 선정이 되셨던 분이고, 여기는 노기남 대주교, 그 다음에 백범과 38선을 넘어서 남북협상을 같이 했던 손우진 비서 등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손녀딸, 백범의 손녀딸, 그러니까 김효자, 어린 손녀죠.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이화장 풍경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대통령의 선출된 직후에 7월 20일인가 선출됐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 정식으로 출범되지 않았지만 전의회에서 대통령 먼저 뽑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그 경무대 이화장에서 아마 이제 7월 24일이면 아직 그러니까 이화장이 있을 거고, 그래서 뭐 국회에도 나가든지 경무대도 출근을 하든지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화장에서 출근할 때 아마 옷을 좀 바로잡아주는 모습인 것 같고요. 뒤에는 기자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인천항에 이때 무초대사가 인천항으로 들어왔는지 나 주미대사였죠.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이범석입니다. 국무총리 이범석인데, 이범석하고 무초가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이범석이 무초를 팼다, 뭐 그 아주 늑신하게 팼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그 당수로 어깨를 쳤다, 하여튼 손찌검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때린 사람이나 맞은 사람이나 민망한 거죠. 일국의 그 총리가 그 또 우방국의, 또 강력한 미국의 대사를 주먹다짐을 했으니까. 그래서 둘 다 창피하니까 쉬쉬하고 이제 화해하고 끝났다고 하는데, 하여튼 무초하고 이범석이 프란체스카 양옆에 서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이승만의 75회 생일. 아우, 75회 생일 맞은 사람 지금 되게 건강하죠. 예. 그리고 그 75회 생일 그날 이제 모인 겁니다. 모였는데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여기는 군 책임자 국방장관 신성모가 군 관련자들을 그 많이 듣고 왔는데, 그때는 이제 참모총장이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참모총장이 있었는데, 국방부 참모총장이라는 게 이게 지금 합참의장하고도 좀 다르고, 그렇지만 하여튼 최병덕이가 있었고,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나중에 국방장관을 하죠. 그 손정도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다음에 경무대 경찰서장 김장흥, 육군사관학교장 김홍일, 그다음에 육군참모총장, 전 육군참모총장이죠. 이응준 초대 육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등등이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범석과, 여기 흐려서 잘 안 보입니다만 그 신익희, 당시 국회의장 신익희 선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주도에 갔는데 재밌는 게 대통령이 앞서 걷는 사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의전상 맞나 싶은데, 어제 보니까 김정숙도 그 문재인 대통령 앞에 걸어가는 사진이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저 프란체스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는 올리버이고요. 여기 이제 장관은 사회부 장관 이윤영이고, 철모를 쓴 게 신성모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사진인데, 백범 암살이 준비되던 시기, 6월 공세가 준비되던 시기에 이승만이 전국 순회를 해요. 근데 누구랑 하냐면은 호정도 이렇게 스모킹건이 안 나와서 그렇지 88구락부의 핵심 인물로 아마 이 여행 기간 중에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꾸며지면서 이승만한테 김구를 제거하겠다, 추측입니다. 확실하진 않네요. 제거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허정이나 또 누가 같이 탔냐면은 전봉덕이가 같이 탔어요. 그 사진집에는 전봉덕이가 잘 안 보이는데 전봉덕이가 탔고, 요 밑에 사진에서는 이게 그 허정이고, 그다음에 치안국장 2호가 뒤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이승만을 따라갔는데, 요 여행 기간 중에 그런 음모가 꾸며지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정은 그 당시에 교통부 장관으로 저 88구락부, 많이들 얘기를 하죠. 88구락부가 백범 암살의 어떤 주체였다. 88구락부는 이게 좀 특이한데 한민당 출신입니다. 한민당 출신인데, 한민당에서 거리를 두고, 한민당과는 거리를 두고 이승만 내각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승만이 처음에 한민당을 배척했죠. 김성수한테 총리 안 주고 김도연만 재무장관을 줬는데 이게 삐그덕삐그덕 거지니까 한민당 출신들을 몇 명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윤치영이나 장택상 같은 사람도 한민당에 적을 뒀었지만 당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인데 허정을 불러들이죠. 허정은 한민당의 8총무 중에 한 명이고 허정, 김효석, 그 다음에 한민당원은 아니었지만 한민당과 같이 움직인 신성모 뭐 등등이 이제 또 윤보선, 이기붕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88구락부 멤버로 흔히 얘기가 되는데 하여튼 이 88구락부의 핵심이었던 허정 집에 팔판동 8번지다 그래서 88구락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허정 집과 또 팔판동 8번지 허정 안국동 8번지 윤보선의 집을 합쳐서 88구락부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게 이게 뭐 정식으로 그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냥 88구락부라고 부른 조직이기 때문에 뭐 이게 명칭이 어떻게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 순회를 할 때 아마 여수로 추정이 됐는데 그래서 허정 뒤에서 이 부부가 이승만 부부가 폐허를 바라보고 있는데 참 심란한 표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이거는 이제 그 순례를 마치고 서울에 돌아온 다음인 것 같아요. 4월 29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허정, 김도연, 재무장관, 법무장관 이인, 세부장관 이윤영, 상공장관 이명신, 국방장관 신성모 등이 이제 하여튼 그 공항에 나왔고 총리 이범석도 같이 앉아 있네요. 이거는 장개석이 왔을 때 진해라고 그럽니다. 여기 그 신익희고 이게 아마 중국 외교 분야 왕세곤인가 모르겠네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범석의 얼굴이 이제 반쯤 가진 채 보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장소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버츠라고 미 군사 고문단장 있죠. 그다음에 신성모가 같이 있었습니다. 신성모는 따로 한번 좀 그 곧 백범 암살을 하여튼 몇 차례에 걸쳐서 할 텐데 그때 신성모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이게 이제 52년 12월 13일이니까 부산 정치 파동을 끝내고 52년 저 직선제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초대 2대 대통령 시절 이제 2대 대통령의 직선제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부산에서 찍은 것 같은데 뭐 내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두진이 총리였고 백두진의 선생님이었는데 사회부 장관으로 박수름이가 있었고 여성부 장관 박현숙 그러니까 그때 여성부가 아니라 사회부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교통장관 김석관, 국방장관 신태영, 그 다음에 참모총장 백선엽, 공보처장 이철원 등등이 이제 같이 찍었습니다. 여기 장관들인데 사진 설명하고 제가 볼 때는 좀 얼굴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설명에 있는 사진 이름을 달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 것 같아요. 이승만과 그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그다음에 이게 누구냐면은 이때는 아마 요게 저 연도를 확실하게 안 적었네요. 제가 연도를 그 아마 문봉재가 치안국장을 하고 교통국 장관, 내각 사무국장을 했는데 내각 사무국장이라는 게 총무처 장관에 해당하는 거죠. 그 문봉재는 바로 서북청년단 회장 문봉재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 참사관 유태하, 일본 공사 김용식인데 유태하고 김용식이가 사이가 아주 나빴죠. 그래서 유태하가 김용식을 밀어내고 영국인가도 밀어내고 그 일본 공사가 됩니다. 그 밑에서 최규하가 참사관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저 사진을 못 구했었는데 그 역시 프렌시스카 산신집에 역시 사진이 있네요. 이게 그 전설적인 강아지 해피입니다. 왜 전설적이냐? 부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민군이 경무대를 점령했을 때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이승만이 돌아오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역한 사람들을 개만도 못한 놈 할 때 해피가 종종 등장했다고 하는 그 강아지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이게 요게 재밌어서 햇빛 사진은 여기도 있지만 그런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위장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건물이 아니라 식별이 잘 안 되도록 그 위장포 같은 거 치잖아요. 포진제 같은 데 치는데 경무대를 이걸로 덮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56년도에 북한이 제공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폭격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경무대 대통령 관저를 저렇게 해놨으니 뭐 딴 데 오죽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기억을 못할 텐데 유엔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엔의 날. 전 세계에서 유엔의 날을 기념하고 있는 건 한국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10월달에 이 학교 안 가는 빨간 날이었어요. 그래서 10월 3일 그리고 10월 9일 그리고 10월 24일 이게 빨간 날로 그 지정이 돼 있었는데 한국은 유엔 회원국도 아니지만 한국 전쟁 때 유엔이 도와줬다 해서 유엔데이를 기념을 하는데 아마 이게 50년 10월 24일 그러니까 48년도에 이제 그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데 그 결의문의 해석을 놓고 설이 갈립니다만 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근데 정확하게는 한반도에서 선거가 실시된 지역 내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해야 하는 게 이제 정확한데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유엔이 한국을 승인했다. 그리고 한국 전쟁 때 도와줬다 해서 유엔데이를 이렇게 성대하게 기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흥미로운 사진인데 이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헬스대령. 지금 이제 해외 입양 문제를 갖고 그것도 우리 김성수 박사 한 번쯤 다뤄야 할 주제인데 그 우리 반어법에서 같이 일하는데 영국 주재원이죠. 김성수 박사가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해외 입양 그 후 그래서 입양된 사람들의 어떤 그 불행한 얘기들을 많이 담아서 책을 냈는데 그 헬스대령은 한국 고아를 미국으로 입양시킨 그 뭐 한국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던 그 양반인데 굉장히 선의를 갖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갈수록 고아 수출국 또 고아 매매 상품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고아 수출국 그렇게 된 것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죠. 그런데 어쨌거나 헬스대령은 선의를 갖고 전쟁 때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도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헬스대령을 경무대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무대가 아니라 부산 대통령 관저로 초청을 했고 거기에 외교장관 변형태 시인 변형로의 형이고 그리고 국방장관 이기붕 공군참모총장 헬스가 공군이거든요. 공군참모총장 김정렬 그리고 이건 공군 관계자 같은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보처장 이철원 등이 모였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번에 신문기사에 있었던 사진인데 좀 깨끗한 원본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게 프란체스카의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프란체스카의 생일에 해군 음악대 동원되는 게 요즘 관점에서 본다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 당시에는 다 아마 좀 훨씬 더 봉건적인 그 관행 또 민주주의의 어떤 엄격한 절차가 통용되지 않다 보니까 뭐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고아들 돌보는 거. 그 당시에 한국이 전쟁을 치르고 엄청나게 많은 전쟁 고아들이 발생을 했고 구호품들이 답지를 했고 그 구호품을 받아서 배분하는 창구로서 프란체스카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4.19 후에 기록해 보니까 거기서 많이 띄어먹었다. 이제 그걸로 비판을 제기가 됐어요. 누구랑 박찬일이랑. 그래서 이제 뭐 기소가 되고 그랬는데 프란체스카 없으니까 박찬일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이제 풀려났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프란체스카가 뭐 얼마를 띄어먹었는지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이 고아들 관련된 그런 활동을 또 많이 했었습니다. 이건 또 굉장히 재밌는 사진인데 뭘 봤는지 모르지만 프란체스카 눈이 아주 동그래졌죠. 그리고 옆에 앉은 사람은 아마 미군 사단장 같은데 뭔가 좀 못마땅한 표정이고요. 그래서 사진에 두 사람의 표정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는 사진집에도 실렸죠. 유명한 사진인데
요 얼굴 보이는 사람이 백선엽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백선엽의 동생 백인엽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승만하고 이제 악수하는 사람이 방효열 여사라고 그 백선엽의 어머니입니다. 아마 나이는 그 지금 이제 환갑이니까 저보다도 훨씬 젊은 거죠. 그러니까 백선엽이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뭐 육군 참모총장이 지금은 본인이 이제 환갑쯤 돼야 육군 참모총장을 할 텐데 이제 어머니 환갑을 치렀고 어머니 환갑을 경무대에서 축하해 주느라고 불렀습니다. 백인엽이가 먼저 이승만 경호하면서 친해지고 백선엽 또 그 인연으로 이제 친해져서 나중에는 백선엽이 신임을 더 받았죠. 그리고 여기는 외무장관 변형태고 치안 그 2호가 그때 국방 차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안국장을 끝내고 국방 차관을 하고 있을 때 2호고요. 이거는 이제 백악관에 가서 아이젠하워 부인하고 이제 그 같이 뭐 춤을 추는 건지 악수를 하는 건지 좀 그 약간 아마 걸어오다가 사진을 찍혀서 그런지 자세가 꼭 스텝 밟고 있는 듯한데 아마 춤추는 건 아니고 악수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방충망 걸려 있는 모습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진을 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예, 프란체스카와 박마리아 두 경무대의 두 안주인. 왜냐하면 뭐 원래 경무대가 있고 서대문 경무대라고 불렀습니다. 이기붕이 살던 집을. 그래서 그 두 곳의 안주인이었고 두 사람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 영어를 잘했고 박마리아예요. 박마리아 젊었을 때인데 이게 사진 설명에는 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사람들 보면 우산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양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요건 이기붕인데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죠. 건강이 좀 안 좋았는데 하여튼 이승만 프란체스카한테는 지극정성으로 잘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디 이기붕이 국회의장을 하고 있을 텐데 역시 좀 피곤한 얼굴. 뒤에는 공보처장 갈홍기고요. 이게 이제 문제 사진인데 이승만 그다음에 프란체스카 그리고 이 옆에 서 있는 게 이강석. 이승만의 양자로 입양됐다가 나중에 친부모 이기붕 부부와 함께 권총 자살하고 그때 이기붕의 동생인 이강옥 교복을 보니까 이강옥도 서울고등학교를 나온 모양이에요. 이강석도 서울고등학교인데 서대문 경무대고 집도 가깝고 그런지 하여튼 이제 경기고등학교가 제일 좋고 다음으로 좋은 게 서울고등학교였습니다. 서울고등학교도 공부를 아주 잘해야 갈 수 있는 학교였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여성 지도자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김환란 그다음에 박마리아 2대 총장이고 2대 부총장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프란체스카가 2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그러네요. 저는 그거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아서 받고 보통 명예박사를 받을 때는 가운을 입는데 가운을 입지 않고 이게 경무대라고 보니까 아마 김한란이 갖고 온 모양이에요. 그리고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박마리아고 박마리아는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번역해서 또 이승만하고 이제 가까워졌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기붕이가 그 부통령으로 부통령 후보로 지목을 받아서 56년 선거에 나섰다가 뜻밖의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 꼬이기 시작을 하고 조봉암이 사형당하고 뭐 이제 이런 그 길로 가게 됩니다. 하여튼 이게 부통령 선거 때 박마리아와 같이 하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박마리아가 권력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이기붕 뭐 역사에서 죄인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이기붕 편 한번 했습니다만 이기붕 본인은 좀 권력 의지가 약하고 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들 이제 친했던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나쁜 역할을 하게 된 건 사실이죠.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나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박마리아 책임이 컸다. 이제 그거는 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얘기고요.
이승만이 6대 독자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은 후손을 굉장히 원했습니다. 근데 프란체스카와의 사이에서는 아이가 안 생겼고, 그래서 그 이승만이 이제 봉건적인 또 조선시대 사고방식을 또 많이 갖고 있잖아요. 대를 이어야 한다. 근데 이제 이승만의 그 고향이 황해도이다 보니까 뭐 선산도 지키질 못하고 굉장히 외로워하고 뭐 이제 쓸쓸했는데, 그래서 이강석이를 양자로 삼으려고 뭐 그랬다는 것 같아요. 이강석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이제 20살 남짓하지만 이게 57년에 입양이 됐나 그러니까 그 아주 10년 전부터 45년 말부터 이기붕이 저 경무대 일을 봤으니까 그때 10살 남짓한 10살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뭐 이기붕 박마리아가 다 경무대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 그 부모들 따라서 경무대에 갔고, 그러니까 이 저 완전히 할아버지였던 그 70대의 초반에 이승만이 적적할 때 이강석을 데리고 굉장히 많이 놀아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강석도 어렸을 때부터 말동무도 귀여워하고 또 이강석이 성격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저 이종찬 선생이 같은 학년이고 육사를 또 같이 다녔는데 이종찬은 경기이고 이강석은 서울고등학교인데 서울고등학교와 경기고등학교가 좀 패싸움 비슷하게 붙었는데 그걸 해결할 때 경기고를 대표해서 이강석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강석이 성격이 아주 좀 뭐 옛날 말로 아싸리하다고나 할까 일본 말로 그런 데가 그 성격이 굉장히 좋고 육사에 가서도 지나보니까 성격이 참 좋더라 이강석이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하여튼 이강석을 비유해서 양자를 드리는데 이기붕이는 그 보통 이제 양자를 드릴 때 큰아들은 잘 안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여러 있을 때 뭐 양자를 보내는데 뭐 둘째, 셋째, 넷째를 보내야지 큰아들은 안 보내는데 이승만이 이강석을 원해서 뭐 좀 떨떠름하게 이기붕은 굉장히 떨떠름했고 박마리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 아마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박마리아가 프란체스카를 설득한 게 결정적이지 않았냐. 프란체스카 입장에서는 서양 사람이니까 뭐 양자를 위해서 대를 잇는다는 그런 관념이 없으니까 그런 관념이 없어서 좀 떨떠름했는데 하여튼 프란체스카가 구워 삶아갖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석은 뭐 이강석이 그만하고. 그래서 이강석이 이렇게 됐을 때 신문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차기 후계자는 이기붕으로 확실한 거다. 이기붕이 이제 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차기는 이기붕 확실한가 보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양자가 된 게 3월 29일인데 그러고 며칠 안 돼서 이제 파동이 생긴 거예요. 4월 10일. 그때는 4월 학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법대에 이강석을 입학을 시키겠다고. 이강석이 56년도에 육사에 들어갔거든요. 육사를 1년을 마친 다음에 하여튼 관절염이 있었다는 설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종찬 선생 얘기로는 아첨꾼들이 박마리아한테 가서 많이 좀 그 장교 되려면은 빨리 되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사에서 4년 고생할 필요 없이 빨리 장교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아첨들을 많이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학교를 자퇴하고 서울법대에 입대를 했다가 서울법대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부정 입학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긴급 학생총회를 열고 동맹 휴학을 하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뭐 학생들이 좀 그 받아들이는 셈이 됐어요. 아마 정부의 강경한 분위기, 학내 탄압 뭐 그런 걸 우려해서 그랬는지. 그리고 또 법대생들이 앞으로 이제 고시 붙어서 판검사로 나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걸 모색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입학이 됐습니다. 입학이 됐다가 다시 이제 그 이강석이가 군에 가서 58년인가 학생들은 육사 입학했던 동기생들은 3학년인가 달고 있을 때 소위 계급장을 달고 육사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말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나중에 4.19가 나고 난 다음에 프란체스카와 박마리아
그 뒤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빈가 출신이 가난한 집 출신이 황금의 포도가 되기까지. 뭐 프란체스카는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닌데 박마리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관리를 정실로 기용했다. 이 관리 정실로 기용하는 데는 프란체스카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승만이 저 박용만한테 얘기 보면 박용만 발령을 프란체스카 내버리니까 그걸 항의하니까 박용만이 이승만이 박용만을 불러갖고 자네 장가 안 갔지? 네, 장가 가면 자네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마누라가 달달달 볶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자네가 좀 이해해줘 하고 오히려 그 호소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결국 그 이기붕 일가가 이제 비극적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강석이 죽음으로 사과하자라고 해서 이강석이 부모와 동생을 죽이고 자기도 죽었다. 뭐 이걸 그 이강석이 자살이 아니라 뭐 곽영주나 이승만을 쪽에서 그 이기붕을 희생양 만들어내고 죽여버렸다. 그런 루머도 굉장히 오랫동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그 루머보다는 그래도 이강석이 그 직접 결행한 걸로 그렇게 그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승만이 망연자실을 해서 이기붕 일가. 이기붕은 자기가 진짜 후계자처럼 여겼고 이강석은 아들 아니야 아들. 비록 늦게 양자로 해서 3년쯤 아들로 그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그 이강석이가 비극적으로 죽으니까 뭐 굉장히 참담했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란체스카와 얘기할 때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김준현인데, 김준현은 베를린 특파원도 지내고 베를린에 유학을 좀 했었어요. 동경제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갖고 독일어 회화가 가능해요. 프란체스카가 오진이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가 독일어를 쓰니까 프란체스카의 모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한국인. 뭐 그 당시에 독일어 회화가 가능한 사람이 뭐 정치인들 중에 많지 않았을 테니까 김준현은 그런 면에서 이승만하고도 관계가 깊었지만 프란체스카하고도 통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준현의 후계자설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이기붕이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붕은 어떻게 했냐면, 이기붕은 누굴 생각했냐면 조병옥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병옥이면은 뭐 야당을 오래 했지만 어쨌거나 이승만한테는 충성파고 이승만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조병옥을 반대를 한 게 누가 반대를 했냐면은 박마리아가 펄펄 뛰었고, 아니 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이 해야 한다. 당신 그렇게 약한 맘 먹지 마. 무슨 조병옥이야 하고 조병옥과 이기붕이 타협하려는 걸 박마리아가 펄펄 뛰었고, 또 조병옥을 누가 안 좋아했냐면 프란체스카가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조병옥이 선이 뭐 좋게 얘기하면 선이 굵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마초죠. 마초라서 이 프란체스카한테도 좀 함부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특히 유엔 특사로 가면서 뭘 했냐면은 그 프란체스카가 사적으로 자기 돈을 주면서 누구한테 전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 돈으로 하여튼 뭐 술을 먹었는지 하여튼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 만화님의 돈이니까 감히 개인 술 먹는 것보다는, 그러나 뭐 저 유엔 특사 대표단의 공금이지만 공금의 상당 부분이 술 먹고 하는데 나갔을 거는 분명하거든요. 뭐 접대한다, 교섭한다, 파티한다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프란체스카는 정말 그 양말도 기어 신을 정도로, 그러니까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한 거는 그건 또 그거대로 사실이죠. 그런데 그 돈을 몇천 불을 그렇게 써먹으니까 천하의 저 주정뱅이 한량이다. 그래서 조병옥을 아주 싫어했고, 그래서 이기붕은 자기는 은퇴하고 자유당과 민주당 구파가 손을 잡아서 가자. 그렇게 가면은 4.19 같은 비극이,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 같은 비극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반대했고, 그리고 경무대에서 장경근, 박찬일, 유태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는 김준현을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당 내 기반이 없고 하다 보니까 좀 흐지부지됐지만, 아마 프란체스카가 김준현과는 이렇게 직접 대화가 가능한 사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인의 장막인데요. 뭐 하여튼 요거는 인의 장막 이제 그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건 이승만 정권 이제 말기인데 사실 인의 장막이 쳐진 거는 말기가 아니라 저 프란체스카가 경무대에 들어간 이승만 정권 초기부터 그랬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프란체스카의 공직 사퇴, 그러니까 여성단체 직함을 맡았던 걸 사퇴하는 게 52년이니까 일찍부터 말썽이 있었던 것 같아요. 54년에 벌써 신문에는 인의 장막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미국 대사관에서 보고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 재평가에 든 미국 대사관 다울링 대사가 본국에 보내는 거에 프란체스카가 박찬일과 협력해서 그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승만이 정보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프란체스카를 대신해서 이승만을 대신해서 박찬일과 프란체스카가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게 관행으로 돼 있다. 그리고 이승만이 최근에 들어서 이게 59년도 건데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욱 쇠약해져서 이 박찬일의 권한이 이 프란체스카의 암묵적 동의하에 커지고 있다는 그 우려사항을 본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서라는 이름의 고개사 비서 정치제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CIA와 주한미국 대사의 비밀 보고서 CIA는 이렇게 이건 아마 50년 초부터 50년은 요건 오자 같아 보이네요. 저도 이거 보니까 59년에는 확실하게 있었고 59년보다 더 빨릴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승만의 초고령 그리고 알츠하이머 아냐 간간히 그 이상 증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미국 고위 정치인이나 뭐 대사나 뭐 미군 장성들이 이승만을 접촉했을 때 저 영감님 좀 이상하네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전혀 동문서답을 한다든가 노인네들한테도 그 경향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그 미국 대사관, 미국 또 주한미군 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파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9년 하순부터는 정무에 집중하는 능력 떨어지고 기본 개념조차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이제 CIA의 보고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류도 거의 안 읽고 사람도 안 만난다. 박찬일과 프란체스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기붕이도 박찬일을 이기붕이가 추천해서 경무대에 집어넣었지만 나중에 가면은 박찬일한테 허락을 받고 경무대 출입을 할 정도로 일종의 문고리 권력이 된 겁니다. 박정희 때 차지처리가 했던 것처럼 그 문고리 그리고 뭐 박근혜 때는 이제 십상시란 말로 훨씬 격화가 됐죠. 그러니까 박찬일이나 차지처리 휘둘렀던 권한에 비하면 훨씬 격화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고리 권력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프란체스카, 박찬일 그리고 곽영주도 이제 경무대 경호실장 비슷하게 있으면서 인의 장막을 행사했고 이기붕 이는 후계자이지만 서대문 경무대 주인으로 버티고 앉아 있지만 이기붕도 이제 들어갈 때는 박찬일한테 부탁을 해야 할 정도였고 국무위원 중에는 그래도 직통으로 되는 게 최인규하고 그 홍진기 정도였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기의 비서 정치에 대해서 우려하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의 장막 얘기. 그다음에 인의 장막에서 이제 특히 이게 이제 굉장히 쇼킹한 거죠. 저드라고 미국 국회의원인데요. 이제 그 당시에 대선 다울링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보고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정식 외교 라인을 통해서 하면은 내정 간섭 시비가 걸릴 수 있으니까 미국 국회의원이 찾아와갖고 이승만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승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 이건
이런 말할 수 없는 무례한 짓을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승만한테 안녕히 계십시오를 굿바이 하고 영어로 굿바이 하고 나오거나 아니면 한국말 연습해 와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제 하면 나오면 될 텐데 뭐라고 나왔냐 사요나라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승만이 그때는 귀가 반짝 떠서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저 영감이 100% 치매는 아니구나. 그런데 하여튼 왜 그 말을 던졌겠습니까? 사요나라를 갖고 시험을 해봐야 할 만큼 저 영감님이 이거 정말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던진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승만을 이제 완전히 버리려고 작심을 하니까 이런 게 됐겠죠. 그리고 이승만도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순순히 물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박찬일은 이 라스푸틴으로 비유가 될 정도의 이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고요. 그래서 인의정막이 쳐져 있고 그 정점에 박찬일이 있다는 거고, 예, 프란체스카 박마리아 아까 본 자료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박사의 부인은 10여 년간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한국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여인이 되었다. 조소적으로 프란체스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프란체스카라고 불리는 게 이제 좀 야유 푸여사가 아니라는 건지 하여튼 그 외신에서 그렇게 이제 프란체스카라는 말에 한국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녀나서 민중의 혐오의 대상으로서 자신의 처지를 박마리아와 나누어 가지게 됐다. 그래서 박마리아와 둘이 이제 아주 아주 밉상으로 꼽히게 됐다는 거고, 정보 관리로 임명되는 사람은 프란체스카나 이제 박마리아가 어떤 한테 잘 보여야만 임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맛바람이 4.16을 불러왔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부각하 사모님은 박마리아를 얘기하는 거고, 프란체스카와 박마리아가 없었던들 역사는 지금보다 훨씬 달라졌을지 모른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뭐 김건희가 없었으면은 윤석열도 없었을 것이다. 또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뭐 사람들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프란체스카가 90년, 이제 92년에 사망했는데 사망하기 2년 전에 그만두라는 말을 못 꺼낸 걸 이제 후회한다 하는 얘기를 했네요. 하여튼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경기장에서 망명을 떠나는 이제 물러나고 한 달 뒤에 망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건국전쟁에서는 망명이 아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망명하는 모습입니다. 공항에서 내각 수반 허정이 와 있고,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뭐 여기서만 해도 뭐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허정을한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비행기 트랩을 올랐고, 비행기 안에서 이제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전용기를 마련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 부처 도전 하와이로 망명, 그대로 떠나게 해주오. 이제 해서 국회에는 문제화할 듯 이제 기사가 올려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영남일보 기사에는 뭐 영남일보뿐만 아니라 이 기사가 몇 군데 실렸어요. 이승만 망명의 이후에 부인의 간청으로 이화장으로 돌아왔는데 10여 년 만에 이화장 돌아와 보니까 시설도 낙후하고 불편해서 못 있겠다. 불편해서 못 있음. 그런데 이제 하여튼 부인의 간청으로 망명을 떠나게 해달라. 아마 이거는 허정 쪽에서 흘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데 여기 누구냐면은 이름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경무대 경호관이었던 사람이에요. 경무대 경호관으로 이승만 실각 이후에 부부가, 아내는 경무대 안살림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하여튼 경무대에 있으면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이제 경무대
나와서 이 회장에 따라가서 이제 계속 이승만 부부를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망명을 하게 된 이유가 아이젠하워가 한국을 오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젠하워가 한국에 오게 돼 있었는데 뭐 이때 좀 시끄러울까봐 또 자유당 일각에서 아직도 이승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민주당 정부에서 이승만을 속이고 이승만은 한 달 내에 귀국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도 간편하게 싸갔다. 이건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장 집안에 금붙이던 귀중품은 전부 다 두고 떠났습니다. 부부가 끝까지 있었으면서 진짜 망명을 떠나는 거면 그 귀중품들을 두고 갔겠냐. 싸들고 가지. 그런데 이승만은 뭐 간단한 짐만 챙겨서 여행 가듯이 갔다. 근데 그거는 이승만이 망명 생활을 할 때 하와이 생활을 할 때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던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를 근거로 해서 이 건국전쟁 영화에서는 망명이 아니다. 이승만 망명 아니었다. 망명할 생각 없었다. 이승만은 조국을 사랑해서 떠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망명인가 추방인가 했는데 아마 저는 추방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추방을 했느냐가 다르죠. 이동욱 기자 같은 사람하고는 이제 저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건데 요번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강의 소설을 읽다가 이거 좀 찾아봐야겠다 하고 영남일보를 뒤지다가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 소설을 지난번 한강 얘기할 때 좀 설명을 했는데 살인귀 이승만을 도피시킨 허정권은 책임자다. 허정을 비판하지만 왜 비판을 하느냐. 이승만이 어떤 자냐. 이승만은 분명 살인귀였다 하면서 몽양암살, 백범암살 이거 몽양암살 같은 거 다 뭡니까 테러리스트 김구에서는 다 김구가 한 걸로 하지만 그 당시에 세상에서는 김구가 아니라 이승만이 죽인 걸로 봤네요. 그 백범암살은 뭐 확실한 거고 여우현과 김구를 먼저 처치했고 나중에는 단 한 분 남은 양심적인 민족의 지도자 죽산 조봉암 선생을 교살을 해버렸다. 그 다음에 그 졸개들이 수많은 양민을 닥치는 데도 학살했다. 한국전쟁의 학살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한강소설에서는 경북지역에서의 이 민간인 학살 그 문제 4월 혁명 직후에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이승만은 분명 뭐라고요? 능지처참을 해야만 옳았다. 능지처참. 제가 가해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가해자 처벌 주장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제가 아마 과거사 관련해서 제일 세게 얘기하는 1%에는 들 겁니다. 근데 저 능지처참이라는 말 써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경무대를 쫓겨난 이승만이 사저인 이회장으로 가는 도중에 서울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는데 그 박수를 야유의 박수라고 그래요. 영감 잘 가라.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수를, 어쨌거나 박수를 받았다. 좋다. 박수 받았어. 그런데 그 후에 벌어진 사태는 그러하여금 철창을 거쳐, 철창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교수대가 아니면 종로 네거리에서 대중들로부터 투석을 당하는, 돌 맞아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이 사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앙지에서는 사설이 이렇게까지 과격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남일보 사설이 그러니까 능지처참 철창 교수대 종로 네거리에서 돌 맞는 얘기 이런 걸로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안 떠날 수가 없었고 허정 입장에서는 안 내보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죽했으면은 곽상훈이라고 나중에 그 야당 투사를 하다가 나중에 변절을 했죠. 박정희 밑에 가서 붙어서 이제 우리 그 반합법 행위자로 이제 올랐고 여기서도 이제 유튜브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곽상훈이가 허정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영감 잘 내보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박근혜 때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안 들었고 그 당시에 또 민주당 쪽에서도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 박근혜 해외로 내보내는 게 낫지 않느냐. 박근혜 감옥 가고 시끄러워진다. 감옥 안 갈 수가 없겠다. 그러니 해외로 내보내자. 근데 박근혜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고 뻗대고 있다가 이제 감옥을 간 거죠. 아들 이인수입니다. 아들 이인수가 이제 하와이에 왔더니 그러니까 이강석이가 죽고 난 다음에 종친회에서
이제 청년 한 명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승만의 양자로 이인수 박사를 선정을 해서 이제 이인수 박사는 인생이 바뀐 거죠. 이제 그 개인 이인수가 아니라 이승만의 아들 이인수로 그쭉 살아왔는데 하여튼 프란체스 그 하와이에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하와이 꽃다발 걸고 있네요. 그런데 재밌는 게 박정희가 61년 11월에 미국을 가요. 케네디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하와이를 들렸습니다. 하와이를 들렸는데 하와이 들른다 했더니 아마 이제 물밑 접촉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승만 쪽에서 좀 와라. 그다음에 귀국시켜달라. 왜냐하면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도 정부지만 사실 그 4.19 직후의 분위기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이제 5.16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승만 정권에서 장군도 된 사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박정희가 이승만을 싫어했잖아요. 아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을 귀국에 대해서 노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만나러 가지도 않겠다.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이승만 부인이 우리 영감 유행 중에 있고 의사가 흥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엄격한 주의를 줬기 때문에 박정희 만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박정희를 만나서 박정희가 아유 저 모셔가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좋아서 하지 뭐 나쁜 흥분을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박정희가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다.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박정희 쪽에서도 뜨뜻미지근하니까 오히려 이제 프란체스카 쪽에서 안 만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와갖고는 뭘 했냐면 꽃다발 하나를 보냈어요. 꽃다발 보냈더니 그게 저 환국하겠다는 거냐 하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우리는 그가 이승만이 귀국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다. 아주 생까는 거죠. 꽃은 그가 병원에 누워있다고 들었기에 꽃다발을 보낸 것이지 꽃과 그의 귀국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전혀 다른 문제다. 꽃다발은 한국 독립을 위하여 싸운 노투사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를 보낸 것이다. 박정희가 완전히 이게 이제 박정희가 아니라 공보실장 원충현이 말입니다만 완전히 생깐 거죠. 네. 그리고 이제 62년도에 들어와서 해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쪽에서는 계속 귀국을 추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뭐가 실렸냐면은 이승만 박사는 과연 돌아올 것인가? 어떻게 갈 수 없냐고 프란체스카 여사가 종친회에 그러니까 저 전주시 종친회에다가 귀국을 좀 주선해 달라고 또 간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향신문에서는 그 경향신문은 이승만한테 폐간을 당해서 반 이승만이죠. 반 이승만이지만 이승만 박사 환국을 어떻게 보냐 했더니 결과에 찬성이 많다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조건부, 염치 없다는 반대도 있다. 그런데 이제 찬성 이유는 뭐냐면 죽겠다고 와서 죽겠다는데 그것까지 야박하게 할 수 있느냐, 뼈를 묻겠다는데 그것도 막을 거냐, 이제 뭐 이러면서 한 경향신문에서는 그래도 귀국에 좀 허용해야 한다는 게 강한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반 이승만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고 조건부란 건 뭐겠습니까? 영감 귀국을 하려면 사과를 해야 그거 갖고 이렇게 사과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재판에서도 합의를 해야 저 집행유예라도 주지, 형을 경감해주지, 합의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과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승만이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17일날 하와이를 떠나서 18일 동경에 돌아오고 고국의 땅을 뼈를 묻겠다. 사과 성명이 뭐냐면 나도 역시 인간이고 인간으로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크나큰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뭐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이번 사과처럼 지적하지는 않았어요. 나는 나의 나라를 좀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할 일이 많았으리라고 본다. 만약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가정법을 썼네요. 지금 이미 알려진 일이건 앞으로 역사가 밝혀줄 일이건 또는 서원에서 저지른 일이건 간에 완전한 책임을 면할 도리는 없을 것이다. 한국민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과 슬픔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게 뭐 좀 두리뭉실하긴 하지만
또 이제 그 사과를 하고 이렇게 사과했으니까 들어간다 하고 이제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발표했는데 못 들었습니다. 예, 못 들었는데 그 귀국을 누가 막은 거냐? 예, 이인수 얘기입니다. 사과 성명까지 냈으니까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고 3월 17일 날 귀국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는 거죠.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그런데 17일 날 그 탈는데 이 화장의 관리인으로 있던 황규면 저 이승만 비서였던 사람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하와이에 전화해서 이 화장에 불 지를 거니까 오지 말라고 해서 중앙정보부가 아주 세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호노룰루 총영사가 이제 그 집으로 와서 귀국을 연기해라.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이승만이 눈이 충혈되었고 그러고는 이제 뭐 누가 이끌든지 간에 뭐 이제 저 박정희가 이끄는 거죠. 정말 나를 위해 잘해주길 바라고 뭐 이건 이제 점잖게 얘기하고 그런 다음부터 휠체어에 몸을 기대고 다시는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국하려다 귀국이 좌절된 다음에 자리에 눕게 됐다는 거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를 앞으로 여기다가 계속 붙잡아 둘 작정이냐? 괘씸한 놈 내가 걸어서라도 떠날 거야. 하고 신발을 찾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거 김종필 회고록이에요. 김종필이 뭐라고 하냐면 박정희하고 자기가 이승만의 환국을 막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과장됐거나 잘못됐다. 박 의장은 이승만의 환국을 원하고 추진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인수 이 얘기가 진짜죠. 중앙정보부장이 누굽니까? 김종필이죠. 박정희는 하와이 들렀다가 이승만을 보지도 않고 왔어요. 근데 그 김종필이는 이승만을 만나고 갔습니다. 만나고 갔다는 얘기가 회고록에 나와요. 가서 2만 달러를 줬대요. 그러니까 못 오게 했으니까 대신 생활비를 주고 간 거죠. 생활비를 뭐 주고 간 거다. 그리고 2만 달러는 한국에서는 대통령이나 만질 수 있는 큰 금액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란체스카가 돈을 받더니 울더라. 그래서 이제 참 마음이 아팠다 하는데 하여튼 김정필 회고록에서 돈 갖다 준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박정희가 귀국을 원했다? 아닙니다. 박정희가 귀국을 막은 겁니다. 그거는 이임수가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를 한 거고요. 왜 막았냐? 박정희 지금 건국전쟁에서는 이승만이 깐 레일 위로 박정희의 기관차가 쌩 달렸다 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같이 띄우려고 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박정희일 거예요. 박정희가 이승만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이제 이게 이병주하고 누굽니까? 황용주하고 박정희하고 셋이 술 먹으면서 했던 얘기예요. 영감 밉기도 했지만 막상 떠나겠다고 하니 좀 언짢은 기분이 든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 동정해 하려고. 이게 박정희 얘기예요. 12년이나 해먹었으면 그만이지 4선까지 노려서 부정선거를 했더니 이게 말이나 돼? 자기면 안 된다는 방식이 되먹지 않았어요. 이거는 박정희한테 본인한테도 적용돼야 할 말인데 후세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춘추의 필법으로 그런 자에게 필주, 북끝으로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영남일보 사설이 이승만을 필주한 거죠. 박정희 이승만관이 잘 나타나 있어요. 미국에서 교포들 모아놓고 연설이나 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진정서나 올리고 한 게 독립운동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독립이 된 거야? 독립운동 했다는 거 말짱 엉터리 엉터지. 뭐 이승만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100년 전쟁만 깎아내린 게 아니네요. 박정희가 아주 깎아내렸고 박정희 우리 민족에 나아갈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내가 찾아놓고서 여기다가 안 넣어놨는데 거기 보면은 이승만을 인이라고도 안 해요. 이승만 박사라고도 안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라고도 안 하고 이승만 노인이 고집을 피워갖고 독재를 해서 나라를 망쳐먹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기 문제도 12년 동안이나 집권하면서 해결도 못하고 아주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독재만 해서 한국을 망쳐놓은 그래서 구악의 상징으로 이승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귀국을 할 수 없었던 거고 이렇게 이제 끝까지 병상에 있었고 김종필이가 찾아갔을 때는 그거는 이제 제가 뭐 프란체스카 쪽 기록을 뭐 다 본 건 아닙니다만 거기 그쪽에 나왔나 모르겠는데 이승만이가 양팔에 기부스를 하고 있더래요.
아, 노인네가 왜 기부스를 하고 있냐 했더니 저 한국 가겠다고 병상에 누워 있어 자기가 기어내려오다 굴러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승만은 절실하게 가고 싶어 했는데 노 했다는 거죠. 그리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승만이 죽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이인수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승만 서거라고 쓴 신문이 없었고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사망을 표시할 때도 뭐 우리 죽는다는 거에도 말이 많죠. 되졌다에서부터 뭐 정말 돌아가셨다, 서거했다, 돌아가셨다는 서거했다는 최상급이고 운명했다는 뭐 숨을 거뒀다 보다 약간 위라고나 할까요? 뭐 이제 그건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서거는 없고 운명이라고 썼다 했는데 서거라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동아일보가 호해인데 호해는 서거예요. 그런데 본판에서는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하여튼 서거에서 운명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이승만 쪽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안 좋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뭐 또 한 경향신문은 서거라고 썼어요. 근데 조선일보는 이제 호의를 했는데 운명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한국일보에서도 운명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승만급 되는 사람이면 서거라고 쓰는 게 보통인데 웬만하면 서거라고 써주는데 이 운명이라고 쓴 거에 대해서 이제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러고는 장례를 이제 국장을 원했어요. 대통령이니까 국장을 해달라 했더니 박정희 정권에서 안 받고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에서 국민장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훈격이 상당히 높은 건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 가셨을 때도 이제 그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국민장이냐 뭐 국장이냐 뭐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이승만을 국민장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국민장 안 해줘? 아 국장 안 해줘? 그러면은 가족장을 하겠다. 국립묘지에 못 들어가? 그러면 위에를 한강물에 띄운다. 먼저 하여튼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기분이 상해서 이제 강수를 둔 셈이죠. 그래서 장례는 가족장으로 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걸로 그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장례를 놓고 시비가 붙었는데 이거는 85년 6월 26일 조선일보에서는 서거 다음에 그러니까 아직 이승만이 죽기 전인데 곧 아마 병세가 알려져서 곧 세상을 뜰 것 같다 하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국장 시비, 서거 다음에 올 국장 시비, 세월의 망각과 한국적 감성이 빚어낸 뭐 국장 시비인데 높이 사야 할 반공 반일에 공로가 있다. 하지만 용서 못할 과오가 있다. 4월 정신을 말살했다. 그러니까 국장을 하게 되면 4월 정신을 말살합니다. 고국의 땅에 안장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 독립투사들 중에는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많은데 죽은 다음에라도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다. 그 다음에 뭐 사설이 이제 찬반을 표시한 사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과격한 사설은 어디서 썼냐? 조선일보가 썼습니다. 지금이 자유당 천하인가? 그래서 아주 국장을 하자고 하는 사람을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국민장을 해주겠다고 정부가 나선 것도 타협이다. 그다음에 4월 영령들에 대한 배신이다. 5.16 자기들이 4.19의 계승이라고 해놓고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제일 강력하게 그 비판을 한 게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요? 한 25년, 30년쯤 지난 다음에는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이승만 살리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의 연결식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가족장으로 열렸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그 이브란이라는 한국 이름 아니고 도나 프란시스카 또 이제 이름이 여기는 프란체스카가 아니고 또 푸란 수카 그 아까 사진집 제목은 하고도 다르게 프란시스카도 주민등록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화동 1번지 이화장으로 했고 호주는 양자인 아들 이인수 이름으로
했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살았고 뭐 92세까지 살다가 뭐 이분도 넘어져서 노인네들이 제일 힘든 게 낙상해서 고관절 나가고 누워 있으면은 그러고는 두세 달 뒤에 돌아가시는데 한 50여일 그러니까 뭐 저 넘어진 다음에 고생하다가 이제 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갔을 땐 뭐 별세 여기 별세라고 썼네요. 별세라고 썼고 이해정서 영면한 경무대 안주인.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생애를 했는데 뭐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제 그 세상 뜨고 난 다음에는 프란체스카에 대한 비판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승만이 욕을 먹었고 또 이승만이 부활할 수 없는 지경으로 완전히 이제 내려가 버렸고 그 다음에 프란체스카 여사는 사실은 외척이 없잖아요. 김건희만 하더라도 오빠가 있고 집안에 어떻게 해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도는데 이제 프란체스카는 그런 건 없었으니까 아마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혼자 남은 뭐 물론 그 양자와 며느리가 이제 굉장히 효성스럽게 모신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척 한 명 없는 그 이국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뭐 동정심 때문인지 프란체스카 여사를 그 후에는 그렇게 이제 나쁘게 얘기한 건 없는데 사실은 이승만 재임 시절의 과오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프란체스카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그러니까 이제 뭐 인간적으로 우리가 동정하고 마음 아파할 부분은 분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국정농단 그 대통령 부인이 도대체 어떤 위치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가 정식 출범하고 난 직후에 12년 동안의 프란체스카의 행동은 지난 2년 동안에 김건희가 보인 것보다 훨씬 심각했었다. 이제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우리가 그 28일 지난주에 박미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 준비 관계상 오늘 녹화를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여러분하고 같이 받지를 못하고 코멘트 받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반환법 행위자 열전 이제 우리가 출판사에 곧 그 원고를 넘기게 됩니다. 원고를 넘기고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많고 또 B씨급 몇천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래도 10년 열심히 일해서 한 고비를 넘게 되는데 한 고비 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후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쓴 책 한 권씩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1월 28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